네, 이어서 두 번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동영상을 준비하는 시점에 요 샘플 코드의 링크 주소가 확정이 되지 않아서요.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지금 실습하시는 시점에는 이 부분이 제대로 된 주소로 되어 있을 거고요. 그래서 동영상을 보지 마시고, 동영상 주소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웹페이지를 직접 이제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앞선 20분 동안 다 임포트까지 완수하셨을 텐데, 혹시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좀 언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하신 분들은 또 따라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위에 이제 샘플 코드를 다운로드 받으셨을 텐데, 그걸 이제 타이젠 스튜디오라는 툴을 이용해서 이제 임포트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바로 앞에 박정훈 연구원님 강의나 제 강의는 이제 타이젠 스튜디오를 쓰고요. 앞서 들으신 다른 차수의 강의들은 전부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도구가 이제 두 개가 돼버려서 사실 저희가 어떻게든 그 도구를 하나로 통일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스몰띵스 부분은 좀 통일하기가 애매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내부 코어는 다 타이젠이니까 사실 한 몸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앱을 개발하는 방법에 있어서 두 개가 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UI 기반 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객체 지향 언어를 사용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개발 편의성도 좋고, 그리고 아키텍처링 하기도 사실 제일 깔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IoT에서 센서 혹은 액추에이터를 다루는 레벨에서는 사실 UI를 한다기보다는 간단한 센서를 조작하는 데 초점을 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교적 저가의 보드를 사용해서 제품을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제품들은 사실 C# 런타임이라는 무거운 프로세스를 돌려서 센싱을 할 필요는 없고, 그냥 네이티브 C 기반으로 앱을 작성하는 게 더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저가의 제품을 위해서 지금 타이젠 스튜디오를 써서 이제 네이티브 기반의 C 앱을 개발하는 중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API가 베타 버전인데, 나중에 이제 좀 정식 버전이 되면 이제 그때는 고사양의 디바이스에서도 충분히 잘 돌아가는 그런 C# 기반의 API도 따로 준비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강의는 좀 불편하시겠지만 타이젠 스튜디오라는 또 다른 툴에 좀 적응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를 타이젠 스튜디오로 가져와야 됩니다.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는 쓸 수 없습니다. 타이젠 스튜디오를 여시고, 이거의 설치법은 앞선 강의 1일차 강의에서도 이제 설명 드렸을 것 같은데, 그 강의 자료에는 타이젠 스튜디오 설치하는 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하시면 되고요. 1일차에 했습니다. 환경 설정할 때요. 오늘은 이제 다 앞선 강의도 있었고, 박정훈 연구원님 강의도 있었고 하니까, 오늘은 다 설치돼서 이제 이 화면을 한 번씩 띄워보셨다는 가정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이젠 스튜디오를 여시고, 이제 파일 메뉴가 있잖아요. 이제 파일 이거 눌러보시면 이제 임포트라고 하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포트 누르시면 이런 팝업 창이 뜹니다. 그 팝업 창에 임포트라고 되어 있죠. 여기 밑에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종류의 프로젝트를 타이젠 스튜디오에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타이젠 프로젝트를 받아들일 예정이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이제 타이젠 폴더 모양을 이제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걸 눌러보시면 이제 그 밑에 타이젠 프로젝트라고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젠 프로젝트를 임포트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샘플 코드가 이제 타이젠 프로젝트인 거죠. 그래서 그 타이젠 프로젝트를 이제 임포트한다. 이거 선택하시고 넥스트를 누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이런 또 다른 타이젠 임포트 위자드라는 이제 팝업 창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임포트 할 대상 루트 디렉토리를 입력해야 되는데요. 제가 올려드린 그 샘플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제 zip으로 압축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걸 적당한 데에 압축을 풀어주세요. 그러면 압축 푸신 다음에 네, 그 루트 압축이 풀린 그 장소에 루트 디렉토리가 있잖아요. 그 루트 디렉토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루트 디렉토리를 누르시고 이 파일 자체는 제가 압축한 게 아니라 다른 분이 압축하셔가지고 네, 만드셨는데 어쨌든 org example smartthings device capability app이라는 긴 이름의 앱의 루트 요게 이제 루트 디렉토리가 되는 거죠. 이걸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요 밑에 이제 서브 디렉토리가 이제 여러 개가 있는 거고 거기 소스도 있고 헤더도 있고 라이브러리도 있습니다. 요 넥스트를 눌러보시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임포트할 프로젝트의 환경을 설정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꼭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을 텐데 만약에 이게 안 되어 있다. 그럼 여러분들의 환경에 IoT 헤디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거거든요. 예를 들면 6.0 IoT 헤디드가 아니다. 그러면 6.0 IoT 헤디드 프로파일이 이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설치가 덜 된 거예요, 여러분들 환경이. 그래서 이제 설치가 덜 되어 있다면 이제 패키지 매니저 타이젠 스튜디오에 보시면 여기 툴스 밑에 패키지 매니저가 있습니다. 그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서 그 IoT 헤디드 6.0을 꼭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환경으로 이제 우리가 빌드를 하고 이 환경으로 준비된 라즈베리 파이에 설치를 해서 실행을 시킬 예정이니까 이 환경이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안 되어 있으면 Tools 밑에 패키지 매니저를 누르셔서 꼭 IoT 헤디드 6.0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타이젠의 프로파일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IoT 프로파일을 우리가 다루는 거고요. IoT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헤디드랑 헤드리스가 있습니다. 헤디드는 이제 디스플레이가 있는 기기를 헤디드라고 흔히 통칭해서 씁니다. 그리고 이제 헤드리스는 이제 디스플레이가 없는 디바이스인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앞서서 이제 키오스크에 대한 예제도 다뤘잖아요. 헤디드 제품이니까 다른 강좌에서 이미 헤디드를 다뤘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동일하게 IoT 헤디드라는 프로파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버전은 이제 타이젠이 작년에 오픈한 게 이제 6.0이거든요. 그래서 올 10월달에 6.5가 이제 오픈될 예정인데요. 일단은 현재 기준으로 오픈된 가장 이제 최신 버전이 6.0이기 때문에 일단 6.0을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으면 이제 정상적인 거고요. 여기서 이제 피니쉬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타이젠 스튜디오의 왼편에 보시면 이제 타이젠 스튜디오에 임포트 되거나 크리에이트 된 프로젝트들 리스트가 나옵니다. 요 프로젝트 익스플로러라는 탭 안에 이제 프로젝트들이 나열되어 있을 텐데요. 저는 다른 건 다 지우고 지금 요 하나만 남겨두는 상황이고 여러분들도 아마 여기에 매니저 앱 하나 정도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수업 시간에 임포트 하셨다면요. 네, 그럼 여기서 일단은 요 SmartThings Device Capability App 이게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요 이름으로 된 프로젝트가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게 없으면 임포트가 제대로 안 된 거니 다시 한번 앞선 과정을 반복해 보시고요.
만약에 에러 메시지 같은 게 있으면은 한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결할 수 없으면은 그 슬랙에 질문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확인해야 될 거는 이 프로젝트 이름 옆에 그 앞서 설명드린 그 IoT headed 6.0 이게 명시가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앞서 설명드렸지만 또 강조하네요. 이 tools 밑에 패키지 매니저에서 IoT headed 6.0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설치가 안 돼서 그래요, 환경이. 이거에 대한 문의가 자주 들어오거든요. 환경 설정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이거 설정하시면 된다. 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지난 쉬는 시간 20분 동안 진행하셨을 거고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해서 다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페이지인데요. 그 지금 임포트 하신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훑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앱 소스를 볼 때 먼저 디렉토리 구조를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떤 디렉토리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 디렉토리 화면을 좀 캡처해 봤습니다. 저는 이 캡처한 시점이 빌드까지 한번 해본 시점이라서 마이너리즈 뭐 이런 디렉토리가 있긴 한데 요건 이제 무시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랑 지금 살펴볼 디렉토리는 뭐 여기 요 밑에서부터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include 헤더를 갖고 있는 이제 디렉토리가 있고요. 리소스를 갖고 있는 이제 RES 디렉토리가 있고, 뭔가 다른 프로세스와 이제 공유할 수 있는 리소스를 올리는 이제 쉐어드 디렉토리가 있고요. 이건 쉐어드고 이건 그럼 쉐어드가 아니겠네요. 나만 쓰는 그 리소스이란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소스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소스 디렉토리가 있고, 이것도 이제 한번 빌드한 그 결과 나온 산출물이라서 무시하시면 되고요. 립은 이제 우리 앱에서 부가적으로 사용할 이제 라이브러리들을 갖고 있는 디렉토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 다 무시하시고 여기 tizen manifest.xml 이렇게까지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inc include의 약자죠. 그 inc 디렉토리는 이제 헤더 파일들을 저장하는 디렉토리이고요. 저희 그 타이젠 그 기본 앱들은 대부분 이제 헤더 파일과 소스 파일을 분리해서 보관합니다. 뭐 한 디렉토리에 뭐 같이 그 보관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여기 기본 템플릿 앱들은 그 include 그러니까 헤더 파일과 소스를 분리해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헤더 파일 디렉토리를 보시면 크게 이렇게 5가지 헤더가 준비되어 있네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SmartThings Device Capability로 시작하는 그리고 SmartThings Device Prefix를 갖는 이 3가지 파일들은 이제 SmartThings 앱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준비한 결과물인 거고요. 아래 2개는 앱 개발자가 임의로 이제 만들 수 있는 헤더 파일입니다. 임의로 정의할 수 있는 헤더 파일이고, 그러니까 요걸 사용하셔도 되고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위에 3개는 꼭 사용해야 되는 거죠. 스마트띵스 앱을 개발할 거면 이 헤더 3개는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내용물을 건드리시면 안 되고 있는 그대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준비한 어떤 함수에 대한 이제 스켈레톤 여기 다 있으니까 여기 간단한 그 설명도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저희가 준비한 거고, 이 헤더랑 이제 짝을 이루는 게 여기 립 밑에 있는 이 SO 파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capability들은 lib SmartThings Device Capability API.so 파일과 이제 같은 묶음이고요. SmartThings Device Manager는 lib SmartThings Device Manager API.so 파일과 이제 한 묶음입니다. 그래서 이 SO 파일들의 구성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 헤더 파일이 준비되어 있는 거고요. 요것과 그러니까 include의 위에 3개 파일과 lib 밑에 그 2개 파일은 SmartThings를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그 산출물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건드리시면 안 되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쓰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include 디렉토리에 있는 다른 두 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시면 되는 헤더 파일입니다. 이 부분은 이 헤더 파일 자체를 수정하셔도 상관없고요. 다른 헤더 파일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뭐 그냥 살펴보시면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을 텐데 그 중에 한 일부 부분은 이번 강좌에서 같이 다뤄보려고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이 Capability 앱에는 뭔가 리소스나 쉐어드하기 위한 리소스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비어 있고요. 뭐 다른 앱과 뭐 이미지나 혹은 다른 특정 파일들을 공유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없는 겁니다. 그리고 소스 파일은 이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이제 수정해도 되는 영역이고요. 두 개의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앱 자체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이제 파일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capability 자체를 정의하는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고, 이건 내가 이제 마음껏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앱 전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tizen manifest.xml 파일도 있습니다. 네, 지금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여기 아래다 적어봤고요. 이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한번 이 부분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17페이지이고요. 제목은 이제 Capability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메타 파일인데요. 메타 파일은 바로 앞서 이제 설명드린 내용 중에 이제 tizen manifest.xml 파일에 대해서 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요. 이 부분을 이제 준비하였습니다. 이 tizen manifest.xml 파일에는 이 앱이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걸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앱에 대한 필수적인 정보를 기입하고 있는 파일이라서 앱을 작성하실 때 굉장히 그 상황을 잘 확인하신 다음에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냥 막 작성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다룰 내용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tizen manifest.xml 파일 전체를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이제 거기서 이제 핵심적인 몇 가지 내용만 좀 뽑아봤습니다. 보통 이제 앱은 패키징이 돼서 관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패키징 된다는 건 하나의 패키지 안에 앱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파일들이 이제 같이 압축돼서 한 묶음으로 관리가 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패키징한 그 결과물, 이 고유한 이름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축한 파일 자체가 이제 고유한 이름을 가져야 되겠죠. 왜냐하면 뭐 스토어 같은 게 있으면, 앱 스토어 같은 게 있으면 그 앱 스토어에 패키지들을 업로드해야 되잖아요. 여러 개발자들이. 근데 이제 업로드할 때 그 앱이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고유한 뭔가 겹치면 이제 덮어쓰거나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 패키지도 고유한 이름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org하고 뭐 회사명하고 그 앱명을 해서 패키지명을 정하게 되고요. 이건 뭐 타이젠만의 특화된 방법은 아니고 앱 개발하셨으면 이미 이런 내용은 잘 아실 거라 생각되고요. 그 패키지가 압축한 그 파일 자체에 대한 어떤 고유한 값이라고 생각한다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이름도 따로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압축할 때 그 패키징 할 때 패키지를 지칭하는 이름과 그리고 그 어떤 실행해야 되는 앱 이름이 뭐 같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같겠죠. 근데 이제 다르게 지정하는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패키지 내에 앱이 2개 이상 복수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냥 메인 앱 하나랑 위젯 앱 하나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는다고 하면 패키지 이름은 하나가 있을 텐데 앱 이름 2개를 동일한 이름으로 줄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앱 이름을 어쨌든 설정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패키지 이름과 앱 이름을 동일하게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전은 이제 임의로 앱 버저닝은 개발자 분이 직접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 버전은 뭔가 업데이트가 있으면 하나씩 올리는 거죠. 그리고 레이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이 프로젝트에서 뭔가 집중적으로 다루진 않는데 앱을 지칭하는 용어이고요. 지금 레이블을 지정하면 헤디드인 경우에 홈 앱의 아이콘이 노출된다면 그 아이콘 밑에 앱 이름으로 나오게 됩니다. 앱 이름으로 만약에 헤디드에 노출하고 싶으면 사실 이 앱 이름이 이렇게 길면 안 되겠죠. 좀 짧은 이름으로 지정해 둘 필요가 있는데 우리 앱은 사실 지금 홈앱에서 노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그냥 적어 놓은 거고요. EXEC는 실제 앱의 실행 파일 이름입니다. 실행 파일 이름을 이렇게 지정할 수 있고 지정해 두었고 실행 파일과 앱 이름은 좀 또 다른 거죠. 실행 파일은 말 그대로 바이너리 코드인 거고 앱을 실행할 수 있게 그래서 커맨드 라인에서 앱을 실행할 때는 이제 실행 파일을 쓰는 거고요.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실행 파일이 이제 결국 애플리케이션 실행 파일마다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지정할 수 있는데 이거는 플랫폼 관점에서 실행 파일이 아니고 이 앱을 이제 지칭할 때 부르는 이름입니다. 내부적으로는 타이젠 플랫폼이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애플리케이션 이름으로 앱을 관리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런 아이콘도 등록할 수 있죠. 그러면 홈앱의 아이콘이랑 이 레이블이 같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사실 이제 이거는 일반적인 타이젠 매니페스트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린 거고요. 사실은 이제 이 어드밴스드 항목 때문에 이걸 좀 꺼내왔습니다. 어드밴스드 항목은 이제 타이젠 매니페스트 파일을 이제 더블 클릭하시면 타이젠 매니페스트 에디터라는 게 이제 뜨는데요. 이 에디터의 상단부를 보시면 오버뷰부터 소스까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6개의 항목 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좀 전에는 이제 오버뷰 부분을 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어드밴스드 부분을 보려고 하는데요. 그 어드밴스드 부분에 이 미셀레니어스 옵션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3가지 항목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건 이제 2가지 부분이고요. 오토 리스타트랑 온 부트입니다. 이걸 좀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토 리스타트는 이 이름에서 암시하듯이 앱이 뭔가 클로즈 된 상황이 생기면 다시 이제 스타트를 시키는 겁니다. 시스템에서. 그래서 앱이 죽으면 다시 띄워요. 그래서 다시 동작하게 해요. 원래는 이제 보통 앱 생각하시면 앱이 죽으면 뭔가 비정상적으로 종료하면 그냥 끝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만약 이걸 true로 설정을 하시면 종료가 된 상황에서도 다시 타이젠 시스템에서 다시 런칭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사용하시면 되는데 지금 프로젝트에서 이게 필요할까요? 그건 각자 이제 개발 상황에 따라서 이제 결정하시면 됩니다. 나는 무조건 다시 띄우고 싶다라고 하면 yes로 true로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비정상 종료되는 상황을 빠르게 캐치해서 비정상 종료되는 상황 자체를 난 알고 싶다. 그러면 사실은 false로 설정하셔야 되는 거죠. 다시 실행이 안 되니까 그러면은 뭔가 작업을 하시다가 앱이 죽어버리면 이제 실행되지 않는 상황을 인지하실 수 있고 그러면 문제가 된 부분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건 자기 개발 상황에 맞춰서 결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온부트, 이게 이제 중요한 또 다른 요소인데, 온부트는 부팅 할 때, 지금 개발하고 있는 앱을 자동으로 이제 실행해 줄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온부트를 이제 true로 설정을 하면, 디바이스를 재부팅한 이후에도 자동으로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true로 설정하면, 뭐 부팅할 때마다 다시 앱을 실행할 필요 없이, 저절로 이제 실행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온부트를 false로 하면, 부팅하면 이제 앱이 자동으로 뜨지 않으니까 임의로 이제 직접 띄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개발 상황에 따라서 자기 개발 상황에 따라 편의로 결정하면 되는 영역이라서요. 저희는 일단 다 false를 설정해 두었고요.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true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앞서 이제 오버뷰와 어드밴스드에 설정된 내용이 이제 소스 탭을 보시면 이렇게 코드로 다 파싱이 돼서 이제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뭐 지금 언급하지 않은 내용 중에 프리빌리지라는 내용도 있는데요. 이 내용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함부로 지우면 앱이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지우지 말고 그대로 놔두시길 바라고요. 프리빌리지는 앱이 사용하는 어떤 특정한 기능에 대해서 미리 이제 언급을 해 두는 겁니다. 우리는 뭐 여기에 기입된 그 프리빌리지를 다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단 놔두시면 됩니다. 뭐 인터넷을 쓰고 다른 앱을 런치하고 뭐 데이터 쉐어링하고 뭐 이런 기능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18페이지인데요. 이 부분은 로그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이고요. 로그도 그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꼭 다루는 내용이라 지금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네이티브 기반 개발 방법론 위주로 강의를 하였기 때문에 전체 워크숍의 전반부에서 로그를 다뤘었는데요. 이번 그 워크숍에서는 사실 네이티브 앱 개발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로그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까지 하고 또 한 20분 정도 쉴 건데요. Capability 애플리케이션 개발 로그 페이지를 여시고요. 18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include 디렉토리 밑에 st, 그러니까 SmartThings, Device, Capability, App.header가 있습니다. 이 파일을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이 파일을 열어보시면 이제 제가 캡처해 봤는데요.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같이 보고 싶은 부분은 이제 로그 태그인데, 로그 태그는 타이젠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데피니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앱 로그를 출력할 때 이 로그 태그에 명시한 스트링 값을 앱 로그에 임의로 박아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그 로그 태그를 stdk -cap -app 이라고 설정했는데요. 이 말은 이제 이 앱 내에서, 이 앱 프로세스 내에서 뭔가 로그를 출력하게 되면 그 로그의 제일 앞부분에 이 스트링 값을 임의로 추가해 주세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로그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이 이름으로 필터링을 해서 내 로그만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 태그를 꼭 설정해야 하고요. 이 이름을 그대로 쓰실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편한 이름으로 변경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변경해서 사용하시라는 목적으로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는데 이게 좀 기니까 변경해 사용하시라는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붙였고요. 그럼 이게 실제로 로그로 출력될 때에는 어떤 API에서 이 로그 태그를 쓰냐, 그 부분을 일단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
ST Device Capability App.header를 앞서 보셨는데 그 헤더의 아랫부분, 요 로그 태그 정의하는 그 아랫부분을 보시면 또 데피니션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이 데피니션들은 결국 디로그 프린트라는 타이젠 고유 API를 쓰고 있는데요. 이 디로그 프린트를 하는 API가 그 로그를 출력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타이젠에서요. 그리고 로그를 그냥 실시간으로 출력하고 버리는 게 아니고 일정 시간 동안 이렇게 저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 시스템이 그 부팅된 이후에 로그를 확인할 수 있게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디로그 프린트라는 API이고요. 이 API를 사용하셔서 로그를 출력하셔야 됩니다. 임의로 프린트 F 하지 마시고요. 그럼 딱 그 프린트 F 문이 읽히는 딱 그 순간에 로그만 확인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뭐 로그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프린트 F 대신 디로그 프린트를 쓰셔야 되고요. 그 디로그 프린트의 앞부분에 이제 로그 태그가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링문을 만들 때 로그 태그가 앞에 앞서 그 데피니션에 정의하신 로그 태그가 앞에 프리픽스로 박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디로그 프린트 뒤에 있는 이 기다란 명령문은 사실 프린트 F, 그러니까 네이티브 앱을 개발하셨으면 프린트 F 굉장히 익숙하실 텐데 그거랑 동일한 신텍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데피니션으로 따로 정의했거든요. 그래서 stdk 밑줄 로그 에러, 그러니까 좀 심한 로그인 경우에는 요 데피니션을 쓰시고요. warning은 그 아래 거, 그리고 그냥 information은 로그 i, 그리고 디버그 용도는 로그 d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프린트 f문을 요 stdk 로그 e 뭐 요 데피니션을 사용하시면 되고 그 뒷부분은 프린트 f랑 완전 동일합니다. 그래서 아규먼트로 들어가는 인자들은 프린트 f랑 완전 동일하게 쓰시면 되고요. 앞에 프린트 f 대신 이런 데피니션을 쓰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다시 이걸 붙여놨고요. 그리고 이제 앱 코드를 작성하실 때 로그를 충실히 이제 넣으셨으면 그 로그로 앱의 상태를 체크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려면 먼저 로그를 봐야 되잖아요. 로그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 위에서 이제 앱이 동작하게 될 텐데 그 앱이 실행된 후에 이제 여러 로그를 출력할 거예요. 그 로그를 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여기 있는 가이드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어렵지 않은 방법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이제 생략할 거고,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이제 SDB를 사용하는 부분인데요. SDB에 대한 설명은 또 앞서 그 박정훈 연구원님 부분에서 다뤄졌을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좀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SDB 쉘로 라즈베리 파이에 접속하신 다음에요. 이 아래 명령을 치시면 됩니다. 디로그 util이라는 명령을 치시고, 이게 이제 디로그로 기입된, 디로그 API로 기록된 로그를 보겠다는 명령문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 내가 보고자 하는 필터링 할 로그 태그를 넣으시면 됩니다. 이게 SDK 캡 앱이 그 앞서 로그 태그로 지정한 이름이거든요. 여러분께서 로그 태그 이름을 바꾸셨으면 그 바꾼 이름으로 여기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여기 어떤 명령어 이런 거 다 없고 그냥 디로그 유틸 뒤에 SDK 캡 앱 그대로 요 스트링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치시면 잠시 후에 약간 기다리신 후에 그동안 이 앱이 출력한 모든 로그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유의하실 게 지금 여기 i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information이고요. 이 i 로그는 이제 위에 설명드린 stdk 로그 i 이 데피니션을 사용해서 남긴 로그입니다. 만약에 2를 남겼으면 그러니까 에러 로그를 남겼으면 이게 2겠죠. 이 프리픽스가요. 그리고 여기 들어간 건 이제 로그 태그이고요. 여기 들어가 있는 숫자는 프로세스 id입니다.
그래서 1592번이었던 거죠, 이 프로세스가. 그래서 이 로그가 사실 이제 많이 쌓이게 될 텐데, 개발하다 보면요. 그럼 앱도 이제 다시 재빌드할 상황도 많고, 그러면 앞서 나온 이제 프로세스 아이디랑 다른 프로세스 아이디로 로그가 남는 거죠. 그래서 프로세스 아이디를 확인하셔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프로세스의 상태를 보고 싶으면 꼭 지금 돌아가고 있는 프로세스의 아이디를 확인하시고 그 번호 그대로 동일한 번호의 로그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건 다 아실 테지만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그 뒤에는 여러분들께서 남긴 로그가 이제 기록이 되는 거겠죠. 일단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한 20분 정도 쉬고 그 뒤에 다음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뤘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20분 정도 좀 숙지하시는 시간을 갖고 20분 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